향후에 새로운 미래에 무슨 새로움이 보일까요?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공통의 가치를 나중에 내세울 수 있을까?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를 쫓아냈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갈라지겠구나 했는데 예상대로 갈라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패널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이제 당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당했다. 왜 당했을까요? 한마디로 개방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할 만큼 하셨고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이 지금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모습도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설 전에 안 될 것 같았던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통합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결별 수순 정도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뭐 완전 통합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 하루 만에 춘몽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애초에 공동대표라고 합니다마는 이준석, 이낙연 이 여야의 전직 대표들이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의 원래 이제 당원수 뭐 몇만 명이다 늘었다 막 이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숫자를 얘기하다가 탈당 숫자는 전혀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지 세력들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옷 입고 가느니 그냥 별도로 애초에 개혁신당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낙연 대표는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영선 소위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하는 전직 여당 대표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면 향후에 새로운 미래에 무슨 새로움이 보일까요? 미래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윤경호 소장 보시기에 이제 어저께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 세력이 이제 다 모여서 개혁신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뒤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야, 다 좋은데 이낙연 끼어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은 그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김종민 최고위원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예.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만요. 예. 이낙연 몰아내고 고스란히 밥상 차려가지고 김종인한테 갖다 바치려고 네. 하는 이준석의 뭐 기획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각각 10%, 6% 정도의 지지 운운하는 숫자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2월 초에 다시 했더니 둘이 합치기로 하는 얘기들이 오갈 때 했더니 아니 합친 다음에 했더니 6%로 답보 상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 당은 계속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굳혔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처음부터 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졌다고 했을 때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는 그 그림에서는
도대체 무슨 공통의 가치를 나중에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거 불가능한 조합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뭐 저 인간성 그다음에 뭐 여러 태도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둘이 내세울 수 있는 공통 가치를 도출하는 데에서도 아마 불가능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깨지는 게 오히려 더 유권자들을 덜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아까 이제 앵커가 아주 결연하게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과 견제, 이걸 위해서 크게 하나로 뭉쳐가서 대안 세력이 돼줘도 지금 될랑말랑한데 그게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인환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정치를 은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할 말이 많지만 뭐 참겠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겠다가 아니라 개혁신당은요 본질적으로 이준석 당입니다. 제3지대를 표방한 이준석 당에 이낙연이 합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통한 제3지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이 우리 한국 정치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뭐 묻지마 통합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서 무슨 제3지대가 가능하며 또 새로운 미래를 별도로 독립하겠다? 여전히 미래를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앞서 김경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최초 여론조사에서 10% 뭐 6% 나왔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합당을 발표했더니 4%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지지율 폭락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견이 정치적 견해가 다 달라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민심에 부응하는 형태로 뭔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내지는 좀 기존의 그 거대 양당이 보여주지 못했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준석 대표도 못 보여줬고 이낙연 대표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요 제3당을 할 정치적 자격도 이미 상실한 거다. 자, 이제 어디 간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호남을 간다? 또 다른 신당을 한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건데요? 개혁신당에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세력도 데려오지 못한 게 이낙연 의원이고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해야 될 얘기라고 보여져요. 아니, 더군다나 이제 이를테면 개혁신당하고 통합을 못하면 민주당 탈당파 규합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오명 같은 것,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떨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삼지대는 하나로 뭉쳐야만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하에 급하게 모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의 이제 파탄 선언을 보면은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함께 갈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초에 그 새해보다 더 축소된 상황에서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가 두 사람이 지금 떠나는 모습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은 함께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축소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 뒤늦게 6억짜리 그 버저비터라고 했던 그
양정숙 의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이제 그 정당 보조금 경상 보조금 6억 6천만 원 받은 것은 깨지는 순간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공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런 모양새들이 이게 너무 구태 정치처럼 비춰지는데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이도저도 싫어서 기댈 수 있는 소위 제3지대 신당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당이 될 것인가.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가 어둡죠. 아무래도. 파탄선언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왜 오늘날 이낙연 대표 처지가 저렇게 됐는가. 시대정신을 잘 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이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이 많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훗날을 도모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뛰쳐나갔다? 저는 그 시대정신을 잘못 읽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2월 9일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좀 그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기남 교수 속은 가벼울 거예요 지금. 훨씬 가벼워졌겠죠.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이 갈등의 그 도화선이 됐던 것도요. 내재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뭡니까? 주도권 다툼이잖아요. 누가 이번 선거를 주도할 거냐. 이 개혁신당의 주도권을 누가 쥘 거냐의 싸움이 하나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 밑바닥에 또 정체성 논쟁이 있었어요. 소위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 부대표에 대한 정체성 논쟁을 근거로 해서 소위 이대남 소위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대남 속성으로 쫓아갈 거냐 아니면 좀 페미니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과 공존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논쟁을 겪는 동안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지율은 올라가기는커녕 곤두박질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괜히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뭔가 거대 양당이 한국모함이라면 우리는 쾌속전이 돼야 된다. 저한테 정권을 달라 하고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그 실제로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요 4개 세력 중에 3개 세력이 동의해줬잖아요. 동의해준 것은 이준석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좌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래 선거 캠페인에 관한 한 이준석 대표에게 한번 매겨봅시다 라고 했던 저는 결과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낙연 덜어내고 가자. 아니, 덜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도권을 이준석에게 주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뒤에서 서포트하자. 이런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내부 사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겠지만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간 거죠.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를 따라갈 사람들이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그 기존의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함께 넘어갔던 새로운 미래를 창당을 주도했던 소위 구정치 세력들 이를테면 이석현, 최성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당직자 일부 그다음에 정의당 쪽에서 넘어간 박원석, 배복주 등등 이 흐름이 지금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당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이준석 쪽이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하고 도저히 정당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 과정에서 패권적 행태를 드러냈고 사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식인 거죠. 근데 윤경호 선생님 함께 하기에는 너무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가 뭐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금태섭과 손잡았던 유호정 의원이 있는 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대 남성 페미니즘 그건 사실 이 시대 조류를 감안할 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네. 퀴어 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적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연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곳에 금태섭과 유호정 그대로 남아 있다면 또 한 번 이제 그런 갈등 겪겠죠.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그게 이제 얼마나 부각이 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거예요. 저는 글쎄요 이낙연 대표가 다시 또 튕겨져 나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그것도 이제 정당 등록이 어제 됐다는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마 지금 이제 이 정당 창당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이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5개 지구당에 뭐 1000명 이상씩 최소한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중앙당 창당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더라고요. 그 물리적인 시간 그다음에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 분석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지금 동력을 잃은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그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 그렇게 별로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낙연 대표는 아마 거의 설당을 잃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나기는 힘들 거고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이준석이나 이낙연 이쪽에서 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는 뜻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도 윤석열 정부 심판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리멸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다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김윤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식이면은 지역구 후보를 얼마나 낼지는 모르겠어요. 소위 개혁신당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민주당 표 갉아먹는 거거든요. 2016년에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완전히 이제 완승을 거두고 나서 수도권에서는 몇 군데밖에 승리를 못했는데 그때도 그 출마했던 국민의당 후보자들이 한 20% 안팎으로는 다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에서 20% 얻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국민의힘 그 후보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민주당 후보보다는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끝까지 이 새로운 미래라는 타이틀로 뭐 선거의 후보자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 또한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더 이상 나지 않고 빨리 공천이나 이런 작업들이 좀 속도감 있게 국민의힘보다 저는 좀 더 속도감 있게 갔으면 했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마무리가 돼야만 전회를 정비해서 다시 이제 공천 작업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 심판의 기치를 걸고 뭉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딱 하나는 있습니다. 빠른 포기. 그건 좋은 겁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포기해야지 질질 가다가는 서로 다 같이 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럴 때 좀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서 다 모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